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이 연초부터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투자자분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한 복병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잡혔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세계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함께 나눠주실 3프로TV 김한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네. 네, 저희가 벌써 지난달에 뵌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저희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1월에는 좀 1월 효과로 강력하게 흘러가주나 네. 싶었는데 2월에는 이게 꿈이었나? 꿈이었나 싶게 좀 주춤한 것 같았습니다. 이 기대감을 좀 많이 반납을 한 상황이었고요. 3월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월 시장이 좀 어떤가 살펴봤는데 물가를 아직 완전히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예상치를 웃돈 물가 지표 상황이 발표가 되면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예상대로 나온 물가 지표도 있지만 네. 지금 예상을 계속 빗나가서 조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물가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근원 CPI도 잘 안 떨어졌고 근원 PPI 생산자 물가도 잘 안 떨어졌고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지난주에 근원 PC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도 안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이게 근원자 붙은 게 이제 줄줄이 CPI든 생산자 물가든 PC 물가든 이제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주거비가 안 떨어져 있고요. 근데 주거비는 이제 곧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있어요. 어차피 떨어지는 놈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뭐 근원 CPI의 지금 주거비 물가가 지난 뭐 1월 같은 경우에 0.5% 전월비 상승에 거의 0.26 정도가 주거비에서 나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근원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 게 주거비인데 이거는 지금 진로라든지 미국의 어쨌든 그 렌트 업체들, 전문 업체들, 민간 업체들이 다 이렇게 렌트비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후행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이거는 뭐 물가에서 오히려 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도 제외하고 음식료도 제외하고 주거비도 제외한 게 이제 슈퍼 근원 물가라는 건데, 핵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왜 안 떨어지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는데 이 서비스 물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라는 거죠. 첫 번째는 경제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재개되면서 뭐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기업들은 이제 출장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서비스 수요가 이제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서비스 수요가 왕성하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력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접객 이런 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부족한데 한 40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최근 2년간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인력의 공백, 이거는 이제 갑자기 채워질 수는 없잖아요. 이민을 급격하게 받지 않는 한. 이제 이런 부분. 또 이유를 살펴봤더니 통화 정책이 지금 열심히 금리를 450bp나 올렸는데 작년 3월부터 M2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입니다. 통화량이 보통 M2라고 그러죠. M2가 22조 달러에서 미국에서 고작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M2의 증가율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전년 동월 대비 M2 자체는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스톡이라 그러거든요. 쌓여 있는 부분은 고작 1조 달러밖에 안 떨어져서 여전히 통화량이 조금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만화가 좀 유행하는데 진공청소기로
연준이 파월 의장이 이제 이렇게 그 돈을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그 연준의 그 진공청소기 성능이 좋죠. 너무 작아서 네, 어떡하죠? 너무 용량이 작아서 네. 이게 돈이 잘 안 빨아들이고 있다. 어떡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수요가 조금 강한 거죠. 그쵸. 예, 여전히 강한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또 1월 달에 약간 계절적인 요인 네. 이렇게 확실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잘 안 떨어지고 네. 있다라는 게 문제고 제 생각에는 올해 어쨌든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네.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바뀌게 될까요, 교수님? 네, 원래는 저도 3월 20일 이제 FOMC가 이제 다음 첫 FOMC인데 올해 네. 두 번째 FOMC이자 여기서 이제 금리를 25bp 올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5.0으로 이제 최종 금리가 딱 네. 해서 사람들은 올해 11월부터는 이제 피봇을 할 거다, 인하할 거다라고도 이제 조금 기대를 했는데 CME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좀 물 건너 갔고요. 근원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좀 물 건너 갔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그리고 5월 2일이 그 다음 FOMC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네. 6월 13일인가요? 그래서 세 번은 25bp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네. 보고 그러면 최소한 5.0이 최종 금리가 되고 CME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7월 달에도 한번 25bp를 올릴 가능성을 한 반반 정도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 5.0 뭐 맥시멈 5.75까지도 네. 지금 열어놔야 될 형편이 됐고 피봇도 올해는 좀 물 건너가고 빨라야 내년 3월. 그 얘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뭐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물 금리 네. 지금 성장주 중심의 어쨌든 주가의 발목을 특히 이제 잡고 있는 10년물 금리가 잘 안 떨어지죠. 10년물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 모기지 금리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이힐드라든지 또 부실 기업, 특히 최근에 좀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에서 챕터 11 그러니까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장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뭐 괜찮은데 조금 안 좋은 기업들, 미국에서도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영세기업들은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진짜 뭔가 성장 동력, 활발한 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뭐 그래도 워낙 강한 워낙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왜 강하냐를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는 혁신 성장 기업이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를 아주 조금 건전하게 이끌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누적된 기업들의 재무 역량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 쪽에 이제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매크로 상황은 또 과잉 투자는 아니에요. 쓸데없는 과잉 투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재고 출하 비율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설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재고가 쌓이는 이런 형편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적정 투자,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장기간의 조금 양호한 성장성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던 구조적인 인력 공백, 인력 시장의 노동 시장의 공급 부족 이런 현상이 계속되니까 어느 정도는 올해 성장률을 조금 예상하고 있듯이 좀 방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어라는 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연착륙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고 연착륙을 뭐 숫자로 나타내면 지금 지난달 뭐 1월 달에 뭐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전망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작년에 2.1%에서 올해는 0.5%. 0.5%라는 성장은 사실 페드나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한 1.7, 1.8보다는 훨씬 낮은 성장률입니다. 낮은 성장률이.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미국 경제 연착륙이다, 뭐 노랜딩이다 하는 표현하고 경제학자들이 보는 미국 경제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다른 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훨씬 더 밑도는
낮은 성장률 그리고 작년에 2.1%보다 낮은 0%대 성장률은 상당히 조금 경착륙에 가까운 연착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륙은 착륙인데 시장에서는 훨씬 더 안 좋게 봤었죠 원래.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이러다가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올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겠구나. 그건 아니구나. 네, 이러면서 하려나 이제 안도랠리를 하고 또 서두에 멘트를 해주셨듯이 연초에 어쨌든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유로존, 네.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뭐 중국 다 좋아졌고 네. 또 금리가 또 1월달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2월 2월 초순까지 혹은 1월 말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힘으로 1월달 랠리가 이어졌죠. 네. 그리고 2월달에는 이제 그 반작용으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연준의 어쨌든 통화정책 경로가 조금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2월달에 주가가 조정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 초에 전망을 하면서 1월도 워낙 좋았고 하면서 이제 봄이 지나가고 상반기가 지나면 좀 피벗이 오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물가 상황을 좀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어떤 지표를 좀 확인해 보면 이 물가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일 스팟하게 투자자분들이 관찰하실 거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졸트 보고서라고 그러죠. 구인 구직 비율 보고서에서도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 정도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가 그렇게 양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조금 미국이 물가가 잡힐 건가 안 잡힐 건가, 연준이 조금 편안해질 거냐 안 편해질 거냐는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제 고용 지표고, 고용 지표 중에서 주마다 체크할 수 있는 지표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10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죠. 2월 달에 좀 짧기 때문에 원래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 고용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3월 10일 이제 고용 지표가 아마도 이제 3월 FOMC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3월은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지난 12월 FOMC에서 5.1이 이제 올 연말에 점도표 중간값, 기준금리의 중간값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5.3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점도표에서는. 근데 만약에 3월 10일 날 고용 지표가 조금 더 51만 지난달 51만 1000건이었죠. 거기서 조금 더 오히려 크게 안 준다. 이러면 좀 50bp 인상 가능성을 조금 내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 심리 지수. 어제 이제 미시간 대학 소비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컨퍼런스 보드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를 조금 좀 바라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고용 지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바로 내일 이제 2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2월 고용 지표를 확인해 보셨을 때 1월과 좀 비교를 해본 후에 이 50bp 인상까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점으로 확인해 봤을 때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박사님,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음식 물가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반 그릇만 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0.5인분 해가지고 2,900원, 3,9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음식값이 이 근원 물가에 포함되진 않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상당히 지금 아직은 좀 잡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데도 이 정점은 좀 지났다라고 좀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헤드라인 물가, 우리가 보는 소비자 물가 지표 그 자체는 미국만 해도 작년 6월에 9.1%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6.1%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한 4.0 정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제 근원이죠. 코어라는 건데
이 코안은 이제 조금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스티키 물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도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이제 따로 발표하고 네. 물론 이제 근원도 발표하는데 거의 이제 둘 다 같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450bp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또 QT도 6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했고 작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정말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만든 지표인데 지난 1월 근원 PC가 그 연율로 7.1% 그러니까 네. 전월비로 0.6% 상승했는데 지금 3개월 이동평균을 보시면 떨어질 듯 했던 물가가 작년 하반기에 이게 떨어지나 그러게요. 했는데 안 떨어지고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전 뉴욕 연은 총재인가요? 더들리 지금 연준이 지금 지난 70년대 조금 아더번스 같다. 지금 너무 단호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확 잡아야 되는데 찔끔찔끔 뭐 그렇게 하고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조금 좀 불편한 심기 이런 것들을 조금 쓴소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물가는 팩트는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더 들인 공에 비해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원 물가가 안 잡히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진짜 이게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실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팍 올라가고 해서 참 애간장이 좀 다들 타실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기의 엔진을 확 바꿔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반기부터는 근원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럴까요? 근원도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시차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는데 보통 6개월 이상 혹은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나 경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올 여름을 지나면서는 하반기에 미국의 근원자 붙은 물가를 좀 끌어내릴 거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특히 지금 실질 임금은 22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 소득, 실질 임금, 실질자 붙은 게 이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체감하는 게 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연초에 뭐 사회보장 체크에도 뭐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8.7% 올렸죠. 1월에. 그리고 아직까지 잉여저축 있죠. 그다음에 고용시장 타이트하죠. 뭐 이러니까 실질 임금이 깎여도 소비를 바로 안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라는 게 약간 추세성이 있지 않습니까?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가 없네. 더 싼 걸 찾아야 되는데 약간 이제 서민들은 찾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좀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찾고 있다. 더디게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그 싼 가격 또 이렇게 좀 할인점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매크로로 물가 상승률의 안정으로 나타나는 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는 근원도 하반기부터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박사님 그 비유가 정말 찰떡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달리고 있는 차에 탔는데 지금 속도를 줄이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반기까지는 이 금리 인상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해주셨는데 그럼 상반기 상황은 좀 어떨까요? 우리 5월, 6월 이때는 금리 인상 상황이 좀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연준의 이제 연말에 이제 근원 물가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는 게 이제 3월달 FOMC를 이제 열면 거기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담기겠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 FOMC에서는 이제 3.5가 근원 PCE 기준으로 연말에 이제 3.5까지는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봤는데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낮게 예측하기에는 지금 부담스럽고 지금 최근 나오는 물가 지표를 보면 3.5 이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로는 뭐 3.5에 한 150bp나 200bp 가까이 이제 기준금리가 형성되는 게 조금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5.5 정도가 이제 적정한 기준금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5.5까지 올린 다음에 기다리겠죠. 하반기에 이제 정말 시차가
이제 시차를 두고 떨어지나 네, 안 이제 떨어지나 나오는지, 네, 또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5.5% 예상을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살펴봐야 알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말로 이제 시차가 적용이 되어서 정말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될지 좀 네. 상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저희는 좀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금 그 집중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은 확실히 이 물가 상승을 잡겠다 이 의지가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이 경기 침체를 좀 막겠다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근에 바로 하느니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동결을 했죠. 1년 네. 만에 멈춘 상태였는데 이래서 보면서 이제 우리는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저는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4월 13일이 이제 다음 금통인데 네. 물론 이제 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리 차가 조금 너무 벌어지는 부담 때문에 특히 또 우리나라는 물가가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압박 5% 이상의 물가 상황에서 안 올릴 수는 없고 또 미국과의 금리도 5월 우리가 4월 13일 금통위를 할 때는 이미 3월 미국이 말일 때. 5.0을 기록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우리가 3.5니까 네. 150bp 차이 나는 상태에서는 25bp의 인상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월달 금통위가 있는데 네. 5월달 금통위는 뭐 연속해서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건너뛰어서 멈출 수도 있죠. 7월 이제 13일이 이제 그다음 금통위입니다. 7월 13일 금통위에서는 7월 13일 금통위 할 때는 이미 6월 14일 날 FOMC가 5.50%로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네, 됩니다. 가장 큰 예측이 그러면 그런 거죠. 네. 5.50에서 3.75 차이가 이제 벌어지니까 이것도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7월 13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4.0으로 25bp를 이제 올리면, 그러니까 4월 달 25bp, 7월 달 25bp를 올려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최종 4.0을 찍으면 미국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멈춰도 네. 5.5에서 150bp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달러 인덱스도 좀 보셨겠지만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아주 100을 깨고 초약세를 갈 것 같이 보여다가 다시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104, 계속, 105로 올라갔듯이 이번 올해는 경기가 조금 전체적으로 슬로우다운되는 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로화가 초강세로 가거나 또 엔화가 초강세로 가거나 달러가 초약세로 가기보다는 상당히 박스권에서 혼조가 예상돼요. 글로벌 달러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는 글로벌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통화가 원 달러가 조금 강세 압력이 있기 때문에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좀 금통위 이후에 보여준 것처럼 좀 외국인 매도도 있고 자금 유출 압력이 좀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150bp 이상의 차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4.0의 기준금리를 조금 각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5.5, 우리나라는 4.0이 최종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잠시 좀 숨을 고르나 싶었는데 미국이 또 한 발 더 나아가니까 저희도 그 차이를 조금 더 버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좀 요동을 치면서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도 좀 강력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에 비하면 올 들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워낙 1월이 강하게 흘러가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았는데 이 1월 랠리를 좀 가장 이끌었던 큰 요인을 뭘로 보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3년물 기준으로 3.1까지 찍었고요. 1월 하순인가요? 2월 1일인가가 이제 곧 저점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작년 그 12월 뭐 중하순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월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도 4%대 갔던 뭐 미국채 10년물이 1월 중하순까지
3.2%, 3.3%까지 떨어졌어요. 네. 다시 또 지금 이제 4%에 또 육박했지만 네. 그래서 V자로 떨어지고 V자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그거를 확인하면서 1월 랠리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G3의 경기 회복 가능성 그리고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선방하고 있는 4분기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S&P 500 PER이 일단 거의 18.5배, 19배까지 이제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PER이 코스피 PER이 9배 밑에서 지금 12.5배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은 높아졌고 이제 금리는 다시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올라왔고 그러면서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이 계속 조금 불일치하니까 2월달 주가가 조금 반납되는 일부 이제 반납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저희가 3.3%로 금리가 떨어져 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1월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4%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사실 지난달 1월 말 그 작년 말까지만 해도 3.9%였는데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4%다라고 하면 좀 경계를 가득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네, 조금 경계심은 있어야 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4%를 아주 훌쩍 넘어서 극단적으로 4.5%라든지 이렇게까지 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약간 늑대와 소년 같지만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어쨌든 3월 말이 이제 최종 그 기준금리 이제 그 인상 시기가 이제 지금은 6월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한 3, 4개월 미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나 혹은 떨어지는 각도가 약해질 거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3.5에서 3.0 사이에서 놀아야 될 국채금리가 4%에서 3.5 사이에서 상반기에 많이 이렇게 등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금리의 레인지가 변동 레인지가 조금 50bp 이상 높아진 상태에서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준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인데 그렇다고 4.5, 4.0을 넘어서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그거는 또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어차피 6월 달 정도가 만약에 최종금리 인상 시기라면 단기물은 모르겠지만 장기물은 미리 조금 주춤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두세 달 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면 장기금리를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보다는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추세적인 금리 상승은 아닐 거다. 시장 금리의 상승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미적지근한 호재? 약간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 시장 금리는 약간 긴장감은 가져야 하지만 나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나쁜 상황이 아닌 그런 정도의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사실 4%라 두둥했을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긴장은 하시지만 그렇게 나쁘게만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1월 랠리를 가져왔던 요인이 좀 많았는데요. 방금 저희가 이야기해본 금리 하락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 이익이 좀 있었는데 기업 이익 살펴보면 생각보다 우리 기업 실적들이 좀 견조했습니다. 좀 잘 흘러가 줬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4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기업들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수출 실적에서도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사실 1월달 수출이 이제 전년동월 대비 7.5% 하락했지만 좀 1월달에 YY 34%인가요? 37% 하락보다는 조금 하락률이 둔화되고 또 일관 수출도 보시면은 좀 조업일수 때문에 수출 금액 자체는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일간 수출은 평균 한 20억 달러 정도 남짓한 규모로 계속 조금 작은 파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됐듯이 반도체하고 이제 국가별로는 중국이었잖아요. 두 개가 반도체가 이제 절반 정도의 수출이 줄었고 1월 달만 해도 중국 수출이 이제 급감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별 수출은 거의 20억 달러 내외로 조금 잔잔하게 지금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실적도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다. 나쁘긴 나빠도 조금 아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매크로보다는 기업들이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반도체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아요. 반도체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하반기에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서버 투자가 조금 늘 거다. 그리고 IT 전반 투자가 이제 조금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고개를 들 거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중국은 당연히 지금 뭐 낙수 효과가 있든 없든 아무튼 2월보다는 3월이 좋을 거고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리오프닝을 하는데 그 자체가 뭐 경기 부양책이지 않습니까? 워낙 안 좋았으니까 또 그리고 항상 올라갈 기대가. 그러니까 우리 대중국 수출이 어쨌든 30% 넘는 상태에서 일단 뭐 물론 이제 과거처럼 철강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 소재 이런 중간재들이 그렇게 크게 중국 덕을 크게 못 보겠죠. 그것보다는 이제 소비 중심으로 보복 소비나 또 건설 부분에 이제 회복이 중국도 있기 때문에 약간 비교역제 중심으로 회복이라는 점에서는 낙수 효과가 과거의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기보다는 조금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크지 않다라는 것이지 낙수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는 좀 수출이 돌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기업 실적도 수출이 한 70%가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업 이익이 지금 예상했던 정도, 그러니까 둔화는 되는데 그 둔화 수준이 2019년, 18년, 19년 정도 수준에서 방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한 175조 정도. 그 정도면 이미 시장에는 약간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프라이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적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완전히 짓누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어쨌든 좀 점점 풀리겠네요. 사실 뭐 작년, 재작년 너무 힘들었으니까 무조건 더 나아질 것이다.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요. 사실 박사님, 저희가 이 중국의 낙수 효과가 줄어들겠지만 저희는 수출하면 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월에 이 시장이 시작됐을 때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그래도 힘을 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시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증시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을 때마다 이 중국의 경기 부양과 리오프닝주를 좀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좀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면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또 계속 됩니다. 이 변수가 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의견을 안 바꾸더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WTI 기준으로 유가가 120달러 올해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는 쪽에 계속 의견을 갖고 있던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안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외에 다른 경제가 조금 약하거든요. 중국이 청개구리처럼 이제 방역 정책을 거꾸로 가는 바람에 올해 세계 경제를 어쨌든 조금 하방을 방어해 주는 거는 뭐 고맙다고 할까요? 뭐 어쨌든 다행인 일이지만 다행이지만 중국 자체가 뭐 더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정도로 휘죽해서 전 세계 수요를 완전히 끌고 갈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도 1월 달에 세계 교육 증가율이 올해 1.6% 전년 대비 그 정도로 봤는데 1.6%라는 수치는 2010년에서 2019년에 한 6% 정도의 교육 증가율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네요. GDP 자체도 2010년에서 2019년에 팬데믹 직전에 어쨌든 GDP 규모보다는 지금 상당히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0.5% 성장률이잖아요. 그러게요. 혹시 1% 성장한다고 해도 작년보다 성장률이 낮고 장기 평균보다도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국가가 올해 한 5% 성장을 해도 유가의 하방 경직을 주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유가를 100불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정도의 수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의 올해 경제 어쨌든 구조가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듯이 약간 소비 건설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양책도 약간 그쪽에 나타날 것 같고요. 그쪽을 중심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설비 투자를 엄청 해서
조금 이제 구경제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이제 그런 정책은 중국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또 재고가 쌓이면 그렇죠. 설비는 또 없앨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쪽에 이제 유가를 원자재 가격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전통 산업의 설비 투자에 어쨌든 드라이브 정책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유가 상승은 과거에 중국의 5% 성장률 똑같은 5% 성장률이라도 이번에 올해 5% 성장률에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물론 힘이 크겠지만 네. 이렇게 세계 경제를 휘저을 만큼의 그 변화가 특히나 이 원자재 분야에서 좀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네, 봐주시는 네. 거죠. 그럼 박사님 저희가 이 중국 관련해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양회 3월 4일, 5일 이제 정협과 전인대가 있는데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지도부의 인선이라든지 뭐 다 알려졌지만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성장률 목표 제시하고 말씀 주셨던 어떤 쪽에 드라이브를 걸지 이제 이 포인트인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조금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조금 청정 에너지와 이제 조금 그 국민의 삶의 질 이런 쪽에 초점을 둘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그런 쪽에서 또 규제 완화 그리고 어쨌든 성장률을 오래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이제 쑥 들어갈 것 같고 입도 안 꺼낼 것 같고 말도 안 꺼낼 것 안 같고 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어쨌든 빅테크 중국의 어쨌든 빅테크주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약간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여유를 좀 주는데 이렇게 부여하는데 초점을 둘 것 같기 때문에 약간 네.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중국 IT주들 뭐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 이제 최근에 조금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식들 이런 어쨌든 중국의 빅테크주들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쪽은 뭐 일단 공공 부문에서 전기차 이제 어쨌든 채택 비율을 좀 획기적으로 높인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어쨌든 전기차에 많은 그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네. 실질적으로 전기차 또 2차 전지 쪽에 조금 수혜가 되는 네.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사님 확실히 이제 흐름이 좀 달라졌네요. 사실 중국 생각하면 저희가 원자재 걱정하고 네. 뭐 소비, 건설, 부동산주를 걱정했는데 이제 중국마저도 빅테크, IT, 전기차에 뛰어들 네.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짜는데도 좀 방향이 네.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국 하면 우리가 석탄 생각하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수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 연초 랠리에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였죠. 네. 정말 1월에만 해도 우리 순 매수세를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1조 8,180억 원의 매물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지수를 정말 바짝 끌어올렸는데 2월에는 이 원달러 환율이 좀 흔들려서인지 어디로 갔나 이 매물을 많이 출회하고 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여전히 좀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들 중에 뭐 장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네. 뭐 1년 이상 이렇게 좀 길게 보는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에 계속 그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성장률을 가진 어쨌든 뭐 비록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만 네. 곧 선진국 지수로 어차피 갈 그 시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러면 선진국 시장에서는 선진국 치고는 성장률이 낮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산업을 나쁘게 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좀 외국인들의 단기 수급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원달러가 1,200원에서 1,300원대 초반대에서 레인지에서 좀 쉽게 1,200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1,250원에서 50원 위에서 노는 그런 변동하는 그런 그 기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단기 투자자들, 단기 환율을 의식하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발을 길게 담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길게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 가능성도 있고 네. 성장의 힘도 있으니까 좀 길게 살펴보면 외국인의 투자자 매수세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떤 업종에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지 그 점을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조정받은 이 배터리 반도체 업종들 이 대장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AI 로봇 같은 테마주들이 있었는데 이 두 업종이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했고 이제 업종을 좀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점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까요? 네, 올해는 기업 실적이 바로 그냥 크게 꽂히는 종목보다는 네.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시기 같아요. 네. 네, 기대감으로 오를 때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조금 증거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표는 기업 단에서는 수주 증가죠. 네. 네, 그 방산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네. 어쨌든 공통점은 뭐 이렇게 사주는 사람이 네. 계약을 하고 만들면 사줄게 만들어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검사 장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키워드를 수주가 증가하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조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섹터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쨌든 약간 맞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가 앞으로 2, 3년간 네.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중간에 기술적 조정은 보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유망한 섹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긴 호흡으로 살펴보면 그 성장 가능성 있는 것도 네. 살펴보고 그 수주 상황도 좀 네. 살펴보시면서 좋은 섹터, 좋은 업종 사실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또 선택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닐까. 또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긴 호흡을 가지신 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는 종목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박사님 저희가 올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산 배분을 좀 전략을 할 때 좀 변수가 아주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작년에는 이제 매크로가 되게 중요했던 게 네. 시장 전체가 20% 빠질지 30% 빠질지 아니면 그 이상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올지 네. 이거를 굉장히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매크로가 중요했어요. 네. 올해는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작년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중요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좀 혼재돼 있거든요. 네. 호재라고 하면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해요. 네. 그리고 원래 작년 말 올해 초에 봤던 나빴던 요인들이 경기 요인들이 살짝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악재도 있죠. 네. 악재는 연준 혹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다 더 높은 금리 네. 또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지속될 거기 때문에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다. 시장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연초보다는 또 악재로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주식을 짓누를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악재가 있고요. 또 대세 하락으로 가기에는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쳐보면 네. 결국 올해는 박스권이다. 박스권 장세는 시장 보면 안 되거든요. 종목을 봐야지. 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성장하는 종목 그러면서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지 않은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쪽에서 초점을 두고 특히 또 하반기에 또 중국 경제 혹은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2024년 실적을 땡겨서 또 주가는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네. 하반기라 봤자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내년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가를 오히려 초점을 두고 종목 중심의 알파 전략을 조금 취하시는 게 좋지. 매크로에 의해서 어차피 매크로가 만약에 매크로에 따라서 한 20-30% 이상의 주가 하락이 올해 나올 것 같다. 이러면 매크로 봐야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조금 한 발짝 이렇게 좀 물러서셔서 섹터, 산업, 종목 쪽에 조금 더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하시는 게
좀 투자지액을 올리는데 조금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근데 그 성장할 것 같다라고 네. 살펴보는 좀 지표가 있을까요? 그 기업들의 약간 가능성을 봐야 될 텐데 네. 그래도 뭔가 지표가 있으면 좀 파악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표보다도 네. 세상이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지금 어느 쪽에 꽂혀서 네. 조금 M&A를 한다든지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인력을 늘리고 투자를 하고 뭐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네. 이렇게 늘려가고 있느냐, 어떤 쪽의 비즈니스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느냐를 보면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AI, 로봇, 2차 전지, 자율차,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공통점이거든요. 네, 그러게요. 이런 쪽에 지금 사람들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몸부림치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목을 그쪽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한 종목은 조금 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죠. 저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뭐 어수선한 매크로 환경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월가격언에 주식 시장이 아니라 주식의 시장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올해는 이 말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산 시장이라 농수산물 시장이나 이렇게 어떤 게 거래되는 시장이냐라는 건데요. 주식 시장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덜 하고 주식 시장 자체만 고민해서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네. 맞아요. 올해는 좀 주식 시장 자체보다는 주식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조금 좋은 투자 성과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사님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 시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어떻게 좀 집중해야 하는지 큰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떤 업종과 종목 그리고 섹터에 집중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큰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시면 저희 3월 시장도 좀 단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추운 지난 겨울이었는데요. 그래도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렇게 온 세상이 조금은 녹아드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2월도 우리 시장 좀 다소 추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함께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